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승훈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22대 국회 첫 원내 사령탑인 추경호, 박찬대 원내대표가 취임 후에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식사를 하면서 얘기하자 이렇게 소통과 협력을 언급했습니다만 박찬대 원내대표가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그리고 해병 특검 법안을 거론하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렇게 훅 들어오시면 대화를 하기가 앞으로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입장 차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오늘 양당 원내대표의 첫 만남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상견례 인사에 그친다고 봅니다. 앞으로 지속이 된다고 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민주당의 입장이 달라질 여지는 거의 없는 것이고요.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의 여야 영수회담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영수회담이 앞으로 그럴 것처럼 원내대표 간의 회동도 워낙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완전히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전면적인 총공세에 나서고 있는 것 아닙니까? 초기에 윤석열 정권의 기세를 꺾으려고 온갖 이제 입법 공세를 하는데 더군다나 박찬대 원내대표와 차기 국회의장 간의 일종의 선명성 경쟁 이런 걸로 인해서 이런 어떤 민주당의 강공 스탠스가 바뀌지 않는 한 이 원내대표 간의 어떤 협의나 이런 것은 접점을 찾기가 무망할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 첫 회동이 있었지만 앞으로 회동에서도 여야 원내대표가 접점을 찾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접점을 찾지 못하면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계속 끌려다니는 거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계속 끌려다니는 거고 지금 국정 동력도 없잖아요. 지지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지율을 회복시키던가 아니면은 야당과 오히려 협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당에게 똑같이 5대 5로 나눠 갖자라고 한다면 이건 민의에 어긋나는 겁니다. 민의는 192석을 줬고요. 국민의힘에 108석을 줬기 때문에 다수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성이 국민의힘에게는 분명히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민주당에 끌려가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민주당과 함께 자신들의 소신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민의와 어긋난다고 생각하면 누그러뜨리고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지지율도 회복되고 대통령이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냥 야당에게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 남은 3년은 그냥 이게 계속 반복될 것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해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현재 정부로 이송된 상황 속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이 부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해병 특검법을 수용하라 이렇게 강한 압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야당 6당이 공동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또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은 대통령실 앞에서 특검법을 수용하라 이런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는데 민주당의 이런 강공 드라이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고 현재 이런 식의 어떤 입법 폭주 또는 이제 물리력을 동원한 강공을 펼치면 우선 최상병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안 자체가 민주당이 논리와 명분에서 지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공수처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살아있는 권력을 객관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만든 게 공수처 아닙니까? 아니 그 공수처가 지금 열심히 소환을 해서 오늘 임성근 해병 1사단장도 소환을 했는데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는 마당에 특검을 한다고 하면 공수처부터 해체를 해야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잘한 답변 중에 하나가 수사 결과 미진하면 특검을 내가 먼저 요청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논리와 명분이 쓰는 것이고 많은 국민들이 그리고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1차로 정권이 만든 문정권이 만든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2차로 미진하면 특검. 아니 논리가 아주 명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논리와 명분에서 민주당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저런 식의 강공 드라이브는 역풍을 맞을 것이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현재 진행되는 수사를 지켜보고 나서 이 수사가 미진하다면 내가 특검을 자청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만 민주당이 이렇게 계속해서 특검법을 수용하라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배경은 뭐라고 해석하십니까? 일단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이거 거부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다시 이제 재발의해서 하려고 하면 이제 22대 국회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21대 국회 마지막에 하나 이 강공을 펼칠 수 있는 이 하나의 건수가 최상병 특검법이고 이것이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라든가 22대 국회를 주도하는 멤버들에 의해서 강공 드라이브가 걸려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총선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완전히 이 기세를 꺾어놓겠다. 기싸움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똑같이 논리와 명분이 우월한데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여기서 사실 밀리면 안 됩니다. 총선 결과라든가 국정 지지율이라든가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정의 주요한 참고사항으로 해야지 대통령이 거기에 끌려가서 논리와 명분이 없는 일을 받아들이면 그 정권은 중심이 흔들게 됩니다. 네. 윤석열 정권 그리고 국민의힘의 기세를 좀 22대 국회 초반부부터 민주당이 꺾어놓기 위해서 드라이브를 거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힘이 들 때는 스스로가 좀 힘을 꺾어야 되지 않겠어요? 본인들이 지금 많은 표차로 진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민의가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 있지 않다는 것이고 그 민의에 따라서 좀 따라가 줘야 되는 거죠. 근데 기세 꺾이지 않겠다고 그 많은 민의를 배반한다라고 한다면 무슨 힘이 있겠어요? 3년은 너무 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뭐 역풍이 분다고 하는데 이제까지 역풍이 분 적이 없어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리고 자꾸 입법 폭주 하시는데요. 노란봉투법, 뭐 방송 3법, 양고법 모두 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혀가지고 뭐 입법을 폭주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최상병 사건이 왜 국민의힘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억울한 한 사병의 죽음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병의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박정훈 대령이 빨리 경찰에 이첩한 걸 두고 왜 뭐 누구를 이첩했냐, 누구를 빼야 된다, 넣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진실 발견과는 굉장히 먼 행동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것 가지고 무슨 야당의 길을 꺾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좋을 게 뭐가 있냐. 저는 말이 안 된다는 생각되고요. 자꾸 공수처 그럴 거면 없애라고 하는데 공수처 규모 자체가 굉장히 작아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처 규모를 굉장히 작게 했고 그래서 검찰의 한 지청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 국방부 모든 것들을 수사해야 되는데 지금 수준 갖고 되겠습니까? 공수처를 대폭 키워주시던가 아니면 과거 국정농단 사건에 있어서도 수사 중일 때 미진했으면 특검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너무 그 검찰이 또는 공수처가 너무 늦었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강하게 특검법을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난주에 특검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이냐, 그 시점은 언제쯤이 될 것이냐,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제 조만간 내릴 걸로 보여지고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이미 기자회견 당시 확실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거부해버리면 22대 국회에서도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향적으로 받아들이시던가 아니면 본인들이 주장했던 독소 조항이 뭐뭐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야 합의가 된다라고 한다면 22대 국회에서 바로 처리해 주겠다. 그 정도 수준에서 나와줘야지만이 앞으로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한다면 3년간 뭐 식물 대통령, 뭐 레임덕을 넘어서 데드덕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 참모들이 뭐 적극적으로 좀 대통령을 설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김준희 의원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쯤 어떤 결론을 내리리라고 보십니까? 이미 거부권 행사는 정해진 것이죠. 비서실장이 죽음을 이용한 아주 나쁜 정치라고 일단 성격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명백하게 얘기했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제 생각에는 뭐 인정하고 동의를 할 걸로 봅니다. 지금 경찰과 공수처에서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으니
그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미진하다면 특검 자체를 내가 제안을 하겠다. 아니 뭐 하나 흠잡을 데 없이 명백한 논리 아닙니까? 때문에 무슨 뭐 여론조사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30%대 중반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20%대 중반이에요. 그런데 뭐 예를 들면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데 밀려서 뭐 야당이 주장하는 그런 정책 변화를 억지로 수용한다든가 그런 거 없거든요. 플루타크 영웅전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지도자는 대중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지면 고립되어 망하지만 대중을 따라가면 함께 망한다. 지도자는요, 국정 지지율이라든가 여론조사 결과라든가 또는 뭐 일순간의 총선 결과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사항으로 삼아야지 그런 것에 밀리고 혹해서 논리와 명분 없는 일을 받아들이면요. 만약에 최상병 특검법 한번 받아들인다고 칩시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1인당 25만 원씩 주는 것, 그리고 의료개혁에서 증원을 대폭 양보해야 되는 것, 이런 식으로 의료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이런 데서 대통령이 그런 일조차 하지 못하고 완전히 식물 정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민주당에 200석을 주지 않은 이유, 국민의힘이 108석을 준 이유를 아주 명심을 해서 대통령이 논리와 명분을 지켜야 돼요. 옳은 일을 지켜야 됩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통령 스스로부터가 망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라인 사태가 정치권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라인 사태를 윤석열 정부의 외교 실패 사례로 규정하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고 치료를 위해서 휴가 중인 이재명 대표는 SNS에 이토 히로부미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오늘 독도를 방문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에서는 반일 감정을 조장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조금 전에 대통령실 브리핑에서도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 반일 프레임은 국익을 훼손하는 행위다. 이런 입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먼저 라인 사태와 관련한 정치권의 현재 공방, 이 논란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주당에서 이것을 문재인 정권 때 했던 그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된 일본의 경제 제재, 그것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이 완전히 대통령부터 조국 민정수석까지 나서서 무슨 뭐 동학농민혁명의 죽창가를 부르고 말이죠.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SNS에 올렸지 않습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뭐 이순신 장군의 열세척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국민을 완전히 반일 선전선동의 공세에 몰아넣었던 것을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가지고 하려다가 실패를 하니까 이거를 가지고 또 무슨 이 반일 선전선동 공세에 나서는데 사안 자체가 그런 것에 해당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런 식의 반일 공세는 말이죠. 현명한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 때 넘어가지 않았어요. 이것 또한 역풍을 맞을 것이고 정부의 지금 입장이 아주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정부가 나서서 일본 정부하고 맞상대를 하면 오히려 이 마이너스 효과만 일어나기 때문에 네이버로 하여금 총력적인 대응을 하게 하고 네이버를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 정부의 입장이 대단히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이승훈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너무 정부가 소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외적으로든 또는 대내적으로든 이렇게 일본 정부에게 굉장히 압박을 가해줘야 돼요. 우리나라의 기업을 그냥 이유 없이 침탈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경제 주권을 뺏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모 대기업들도 일본의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해서 그 기업의 경영권을 뺏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왜 한국에 대해서는 지분을 팔고 나가라고 하느냐? 이건 적국에나 하는 조치예요.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면 유출 사고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이걸 개선하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유출이 발생했으니까 너희 지분 팔고 나가라고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전혀 일본 정부가 미국
기업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어떤 이런 적대적인 정책들을 지금 한국 기업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랍다. 왜 놀랍냐면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후쿠시마의 오염수 뿌려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리고 뭐 과학적이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강제의 징용 피해자들 엄청난 피해를 입고 일본 정부, 일본 기업에 상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만 제3자 변제라고 해가지고 일본 기업이 아닌 다른 제3자가 변제하는 걸로 했고 그게 왜 우리 한국 정부의 돈으로 한국 기업의 돈으로 줘야 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뭐 그냥 굴종적이다시피 다 양보했습니다만 결국에는 라인의 경영권까지 침탈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분노가 이를 수밖에 없고 이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정치가 반일 감정을 부추긴다라고 해버린다면 결국에는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입을 닥치라고 하는 말과 다를 바 없다. 그래서 저는 빨리 이 문제는 비공식적이든 공식적이든 윤석열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해결하지 않으면 굉장히 후폭풍이 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국민의힘 얘기로 주제를 좀 넘겨보겠습니다. 황우여 비대위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관리형 비대위로 묶이지 않겠다 이렇게 강조했던 황우여 비대위원장 지난 주말 사이에 비대위원 인선을 마무리했는데 비대위원 인선을 놓고서 당 안팎의 평가가 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김준희 의원님께서는 비대위원의 면면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한마디로 관리형 비대위로 간 것이죠. 처음에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노선을 잘못 잡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당원이나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새로운 당대표와 지도부가 할 일이지 네. 혁신은 임명된 이런 관리형 비대위가 혁신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시간도 없고 관리형 비대위는 가장 중요한 전당대회 룰을 당원 100%로 돼 있는 거를 어떻게 바꾸느냐 이런 문제, 전당대회 개최 시기 이런 것들을 논의해서 순조롭게 다음 지도부가 탄생할 수 있게 관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한 임무지. 네. 그래서 약간 오버할래다가 제자리에 들어갔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지금 이번에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에서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평균을 하면 한 9%포인트 정도 졌는데 그렇다면 수도권의 원외 낙선자 중에 대표할 수 있는 사람 한두를 그래도 비대위에 집어넣어서 전당대회 룰이나 시기, 형태 이런 것에 관한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지적을 받을 만한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이승훈 변호사께서는 황우여 비대위원들의 면면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뭐 반윤을 넣니 비윤을 넣니 친윤을 넣니 이건 의미가 없다. 왜 그러냐면 기자회견에서 나왔듯이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고 대통령실 참모들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지 못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아직까지는 없다. 그래서 비대위원회 면면은 크게 중요치 않은 것 같다. 다만 유상범 비대위원, 정점식 비대위원 다 검사 출신이죠. 그리고 전주의 비대위원 판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너무 판검사 비중, 특히 검찰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는데 검사 출신, 판사 출신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결국 이게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불편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께서 민심 청취한다고 민정수석실을 만들잖아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수평적 당정 관계로서 빨리 뭐 분가를 하더라도 분가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굉장히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유승민 전 의원의 행보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 전 의원이 5년 만에 토크 콘서트를 열고 지지자를 만났고 한동훈 전 위원장 총선 이후에 자맹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공공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모습이 시민들에게 포착이 됐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총선 이후에 어떻게 본다면 자맹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공공도서관에서 이렇게 책을 읽는 모습이 포착된 것 어떤 의미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전당대회 출마 여부와 좀 연관지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여러 가지 행보가 나름대로 굉장히 신선하다고 봅니다.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국민 지지율, 차기 대권 주자로서 여전히
국민의힘 주자들 중에서는 서너 번 차이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의 간격도 일정 기간, 일정 간격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이런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총선 패배론이 상당히 희석되고 있다. 첫째는. 네. 둘째는 이 대국민 노출 빈도를 극히 줄임으로써 일종의 신선함과 신비로움, 이런 것을 좀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꼭 필요한 만찬은 이 당직자들과의 만찬, 비대위원 만찬, 이런 것은 하면서 대통령의 식사 제의를 단칼에 거절함으로써 대통령과의 일정한 거리두기의 전략을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국민들에게 어필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도서관 저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저런 거를 기획을 했겠습니까? 거기 누가 시민이 찍어서 올렸다는 네. 거 아닙니까? 저런 것이 이제 상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인문학적 교양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이 언행에서 드러나고 있다. 사실 한국 정치판에서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인문학적 교양의 부분에서는 꽝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잘 이미지를 관리하고 있고, 만약에 본인이 권력 의지만 다지면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은 점점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승훈 변호사께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현재 행보에 담긴 의미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잊혀지기 싫을 것 같아요. 국민들께 관심을 많이 받았고, 비록 패장이지만 지지자들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런 어떤 정치 물을 먹었다고 해야 될까요? 검사 시절에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관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리고 또 뭐 집에만 있으면 힘들잖아요. 집에 뭐 있는 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나오고도 싶었을 건데, 나왔을 때 자신이 비춰지는 모습을 생각하고서 도서관에 갔을 것 같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검사로서의 이미지보다는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책의 주제 선택도 좀 있지 않았나 싶고요. 또한 독자 노선 걸어야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굉장히 낮고,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빨리 부각되는 것에 대해서 레임덕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부담스러워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략적으로 대통령과 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제 경선 룰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당신 100%를 일반 여론을 많이 넣었을 때는 유승민 의원한테 유리해지는 경향이 좀 있을 것이고, 또 당신 100%로 결정했더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오면 또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나 대통령실이나 모두 지금 차기 당대표를 누구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늘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민주당 예보해보겠습니다. 4파전으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됐던 국회의장 후보 경선이 추미애 당선인 그리고 우원식 의원 간의 양자 대결로 압축이 됐습니다. 어제 조정식 의원이 추 당선인과 단일화하면서 후보직에서 물러났고, 뒤이어서 정성호 의원도 사퇴 선언을 했는데, 어느 때보다도 이번 국회의장 경선이 좀 치열하게 진행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고, 후보들도 선명성 경쟁을 하면서 계속해서 의지를 보였었는데, 이렇게 두 사람 간의 대결로 좀 좁혀지면서 이게 이재명 대표의 좀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끌어갔다기보다는 좀 당심이 끌어가지 않았나 싶어요. 당 여러 가지 커뮤니티가 있고 SNS가 있는데, 거기서 미애로 합의바라고 추미애 전 대표를 굉장히 많이 밀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회의원들이 좀 부담감을 가졌던 것,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연임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추미애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당심이 좀 더 가지, 뭐 명심 후보라는 것보다는 좀 당심이 조금 더 수렴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관행적으로, 순리적으로도 봤을 때 추미애 전 대표가 6선이에요. 그리고 또 나이도 많으시고, 원래 선수가 높고 나이 많으신 분이 애우적으로 되는 게 이제 원칙이고 관행이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자연스럽게 순리적으로 되는 게 추미애 전 대표가 당선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좀 고려했을 것이다. 그리고
저는 이제 추미애 전 대표가 협치가 아닌 민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뉴 노멀로 굳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기계적인 협치보다는 192석을 만들어준 국민들의 민의를 더 중요시하겠다라고 하는 민치 그리고 선명성 경쟁들 이런 것들이 뉴 노멀로 굳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어제 하루 조정식 의원 그리고 정성호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김진희 의원님께서는 어떤 배경으로 해석하고 계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1인 정당 사당화가 뭐 완전히 완성이 된 거죠. 원내대표 경선에서 중진 김태년, 김민석 의원들이 줄줄이 사퇴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친명계의 이 핵심 중에 핵심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단히 이제 강성 인물인데 이 완전히 1인 추대 형식으로 됐고 이번에도 거의 우원식 의원이 마지막까지 경쟁을 만약에 한다면 추미애 의원으로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낙점을 해서 사실상 추대를 하는 형식을 하게 되면 비판이 거세지니까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우원식 의원이라고 하는 경쟁자를 끝까지 남겨놓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우원식마저 사퇴하거나 뭐 사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뭐 추미애 후보로 기울어진 것이고 아니 제가 던지는 의문은 원래 최다선 중 그리고 최다선 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국회의장을 하도록 정치적인 관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총선 끝난 다음에 이런 식의 어떤 복잡한 쇼를 할 게 아니라 추미애 의원으로 사실상 합의 추대를 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정식, 정성호 완전히 친명계 중에서 좌청룡 우백호에 해당하는 사람들 줄줄이 개인적인 의지로 출마를 했다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결정을 해서 김민석 의원으로 하여금 추미애 불가피론, 추미애 대세론을 얘기하도록 하고 그리고 조정식 정성호 의원이 하여튼 사퇴를 하고 이런 식의 모양새를 갖추는 것은 역시 강성 당원들도 사실은 다 찐명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원내대표 국회의장 할 것 없이 그리고 노골적으로 완전히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없애고 나는 밀어붙이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국회의장으로 낙점을 하는 완전히 이제는 선명성 경쟁, 강성 경쟁,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심 경쟁 이런 걸로 당이 상당히 휩싸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승훈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